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중 뉴욕타임스. 오늘은 166회고 여전히 돼지가 없습니다. 네. 낙선해서 돌아올 것인가, 당선되어서 돌아올 것인가. 네. 당선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가 없는 인터넷 방송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가지 경우 완전히 달라지겠죠, 대우가. 낙선돼서 돌아오면 구박을 받으면서 야 돼지 이러는 거예요? 호칭이 또 달라지겠죠. 네. 당선되면. 당선되면은 의원님. 네? 의원님. 제가요? 김! 이 정도로 해주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나오셨어요. 김외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기자고, 네. 한겨레에서 가장 그나마 외모가 정상인에 속합니다. 사회 주류에 통용될 정도의 외모 수준에 도달한. 아니, 그 보니까 우리 김영민 PD를 약간 젊게 하고 살을 뺀 다음에 이 용모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 딱이에요. 좀 비슷해요, 이미지가. 그게 완전히 다른 거지, 뭐가 비슷한 건가? 아, 이미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성형수술도 심하게 해야 돼요. 살도 빼고 나이도 줄이고 성형수술도 하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김혜연 기자님이 지난 시간에 거의 멘트가 없었는데 네. 오늘은 혹시 뭐 준비해온 오늘 이거는 터뜨려야지 이런 거 있나요? 이게 없으면 그냥 가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밟아줘야지. 자, 그러면 협찬 광고 때려주세요. 네. 이거 누가 들고 거죠, 오늘? 네? 오늘 제가 본인이 들고 하는 거죠. 네. 저 카메라를. 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세상. 모든 책임을 당연하다는 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프레임에 도전하는 우화. 여기서부터는 성대모사나 다른 톤으로 해달라고 써있는데 해봐요, 한번. 네. 그냥 할게요. 이게 작가의 말인데요. 이 이야기들 중에 몇 개만이라도 살아남아 다른 많은 우화들처럼 작자 미상의 이야기로 세상에 떠돌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쓰이기를, 그리하여 오르지 못할 나무를 찍는 10번의 도끼질 같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롭고 다양한 틀을 들려줍니다. 만화가 최규석의 우화, 지금은 없는 이야기를 사계절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최규석 작가는 많이들 아시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원주민 네,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공룡 논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네, 이분이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여기 그게 저라는 겁니까? 용민이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선물을 받은 돼지들은 여전히 고통받았지만 개처럼 웃을 수 있었다. 뭐야 이건. 어쨌든 이 작가가 아주 감각이 좋아요. 네. 정말로 만화체도 독특하고 감각이 좋고, 하지만 저는 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청 사연을 또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선택되었나. 예, 제가 읽겠습니다. 최아무개님과 친구라고 밝혀주신 분인데요. 여기 오셨죠? 이 사연을 읽어야지 일단 알죠. 안녕하세요. 이 세상이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김어준 총수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물론 낙곰수 공연 때 보았지만 공연이 아닌 순수 토크로만 하는 뉴욕타임스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저 정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두다 보니 점점 세상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정말 살맛 안 난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제야 느끼는 것은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제대로 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에 지금은 하루빨리
투표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 이제 반 정도 산 듯합니다. 남은 인생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99%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방청 신청합니다. 반 정도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누구신가요? 잘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 보이지 않으신데? 40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39세 정도로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자, 오늘 뭐 선거 얘기죠, 뭐 이제 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게다가 이번에는 선거 기간도 짧기 때문에 한 열흘 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 열흘인가요? 열흘은 더 되지만은 12일인가 3일인가? 예. 뭐 이렇게 짧고. 선거운동을 짧게 하면은 사실 이제 국민들을 속이기는 쉽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돼지는 말이야. 신인인데 시간이 없어요. 신인답지 않던데? 전혀. 어떤 면에서요? 아니 지금 노원에서는 우원식 후보하고 그렇죠. 노회찬 후보하고 멋진 김영일 거예요, 후보하고 이거. 이 세 사람이 공동선대위를 꾸리기로 아닙니다. 단일 선대본부. 그렇죠. 공동선대가 아니라 단일 선대본부. 제가 세 분이 노원, 갑을, 병 이렇게 세 그렇죠. 가지 노원 지역에서 전체를 나오신 하나의 야권 선거로 해서. 단일 후보인 거죠, 각각이.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러서 각각 이제 야권 단일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신 세 분이 하나의 선거 운동 본부를 꾸려가지고 세 곳의 선거 운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멋지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의 다른 지역구의 후보가 이쪽 지역을 선대본부장을 해주고. 그렇죠. 서로 돌아가면서 상호. 이게 진정한 선거연대 정신이다. 이제 사실 그게 의미가 지금은 크다고 봐요. 굉장히 크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지금 뭐 야권연대가 좀 삐걱거리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단일 선대본부를 꾸림으로써 야권연대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도 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혹시 김영민 후보 아이디어 아닙니까? 총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글쎄. 아니에요, 김영민 씨가. 아주 훌륭하다고 지금 깔때기가. 예. 여하튼 뭐 반응도 김영민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반응도 후보인데. 좋고 예. 또 적절한 시점에 나와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삐걱거리는 야권연대가 당장 복원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지역구들, 예를 들어서 뭐, 중랑. 뭐 중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덕양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네. 덕양이라든가. 이렇게 야권연대 후보들이 이제 다른 정당의 후보들, 그러니까 진보당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된 지역구, 이런 게 있으면 갑을병 나누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단일 선대본부 꾸미고, 보통 이제 저런 걸 해요. 공동선대본부장 해가지고, 경제가 다 떨어진 사람이 이제 이름만 올려놓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진짜로 단일 선거 본부를 꾸려서, 그래서 단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이 아니라. 유세도 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단일 선대 본부가 만들어지면.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없어요. 네. 이렇게 자세히 밝혀주시는 거,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보면 여전히 총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아니 뭐 누구 아이디어라는 거는 멀었습니다. 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단일 선거 본부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필요하면 막판에 서로 불리한 지역에 가서 공동으로 요새도 해주고. 그리고 정책도 원래 발이 옆동네잖아. 길 하나가 발이 옆동네야. 근데 나눠서 정책을 개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묶어서 정책도 같이 개발하자. 그리고 같이 싸우자. 뭐 이런 구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아지면 지금은 3명이었는데 한 20명, 30명, 뭐 40명 그렇죠. 한 번에 나와서 기자회견 한 번 더 할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지어 이제 오늘이 지금 22일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회찬 후보와 김용민 의원식 후보 이제 둘 와서 그러니까 뒤에 두 사람은 민주당 후보죠. 앞에 노회찬 후보는 진보당 통합진보당 후보인데 지금 통합진보당의 뭐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민주당 후보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단일 선대본부를 꾸렸을 때 민주당 후보들은 만약 사실로 드러나거나 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일단은 그건 당에서 해결할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단일 후보로 결정된 노회찬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용민 후보도 그렇고 원식 후보도 그렇고 단일의 방점을 찍어주세요. 공동선대본부가 아니라 다음표 이렇게. 네. 여전히 총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래 내 아이디어 맞아. 하지만 우리 후보가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인 거니까 김용민의 아이디어로 써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을 키워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저기 청계광장 이런 데서 후보들이 다 모여서 한판 하려는 거지. 왜냐면 이 당대 당끼리 또 못하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이건 좀 삑 나오겠죠? 알바 아니죠.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네. 지역구 단위로 땅땅땅땅땅 해결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남는 게 이제 이정희 대표의 지역구가 되겠죠 아마도. 그 문제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계속 야권 얘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근래 보기 드문 미담 사례였습니다 사실. 유일한 미담 사례랍니다. 이게 유일한 미담 사례. 하도 없길래 하나 만들었어요. 기획자이신 김어준 총수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김용민 후보가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군 하고 받아들였다니까. 그렇게 써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자회견 또 할 거예요. 왕창 모아서. 기자회견 온다고 오늘 저 공지는 기자회견에 낙검수 팀이 총출동한다 이래가지고 기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왜 정론회관에 가서 김어준 기자회견을 총수나 해. 주진우 기자나 이렇게 보고 싶었던 일부 기자들이 되게 뭐 이렇게 기대도 했는데 김용민 후보만 앞에 가고 김어준 총수가 당연하죠. 주진우 기자는 뒤에 저 벽에 붙어가지고 꼭 왕따 당하는 애들처럼 귀여워가지고 벽에 기대서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는 잘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거기 왜 나가? 우리 아예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마이너미스였다고 봐. 괜히 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표표히 사라지셨죠. 아무 말도 없이. 빨리 뛰어서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주진우 찍어보라고 기자도 그러니까. 왔어요? 그냥 응원하는 말고 마음 좀 편하라고. 우리 앞에 있으면 마음 좀 편하라고. 아직 카메라들이 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돼지는 라디오 시사평론가를 주로 했지 TV 시사평론가를 잘 하진 않았거든요. 시사평론가도 한 10년 했어요. 응? 지상파에서. 경험이 없어도 하고 나름 이것도 있어. 근데 맨날 욕만 하고 돼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네. 그렇지 않죠. 뭐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서 활력도 했었고, 특히 김용민 PD 후보는 특히 이제 교회, 개신교, 네. 종교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급이죠. 최고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 본인이 집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유일해요. 시사평론도 하고. 하여튼 뭐 참고로 노원 가불경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후보들을 얘기했는데 참고로 새누리당 후보들은 노원 갑이 이노근 58세 전 노원구청장 후보고요. 노원 을이 권영진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고 노원 병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을이 가장 쉽지 않은 가불병 중에. 노원 을. 예. 우리는
한 지역구에서 이기는 거는 너무 작다, 싸움이. 그 권역 전체로. 너를 싸워서. 쓸어버리겠다. 네. 3전 3승 하겠다. 올킬. 네. 그리고 올킬. 그뿐만 아니라 야권 연대한 모든 지역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싸우자. 이런 거죠. 짜잘하게 싸우는 거 이게 적성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데도 뭐 다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후원회도 단일 후원회를 꾸릴까 생각 중이에요. 나누지 말고. 그럼 3분의 1로 나누게 되네. 거기까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후원회 사람들도 막 그렇게 서로 땡겨와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후원회 단을 탁 크게 꾸리자. 이렇게 총선은 워낙 작은 지역구로 쪼개지니까 다 분산돼서 관심사가 너무 뉴스도 작게 취급되거니와 결론이 났을 때야 비로소 혹은 뭐 격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재인 이사장 손수조 뭐 이런 둘이 대결이 말이 돼? 하여튼 그런 데만 관심사가 되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결국은 크게 우리 각하하고 싸우자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각하 심판론이 사실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여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실종되고 있다. 저쪽에서 물타기를 잘한 거죠. 아, 그렇죠. 아주 그 선거 전략은 새누리당이 한 수인 것 같아요. 원래 언제나 선거는 전애들이 더 잘했어요. 뭘로 물타기를 한 거죠, 지금? 지금 뭐 그 민주통합당의 공천 자범 불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통합진보당과의 불화 이게 그거는 결국은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빌미를 준 게 맞죠. 그렇죠. 빚을 줬기 그게 때문에 물타기를 그 모든 당하니까. 이슈를 그쪽으로 몰아감으로써 사실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선거 4.11 총선 자체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점들을 말하자면 실종시키고 있는 이게 결국은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그걸 새누리당이 물타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야권이 물타기를 당한 건가요? 야권이 잘못해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있죠. 예. 빌미를 준 건 맞는데 뉴스의 비중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포탈에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도 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대구 지역에서 비중이 다른 거야. 물론 뭐 이쪽은 당 대표이기도 하고 연대 상징도 있으니 뉴스가 크게 취급되는 건 당연한데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걸 진보 빨아들이죠. 매체도 보수 매체도 모두 다 함께 똑같은 뉴스만 다루는 거지. 그리고 포탈도 그 뉴스가 항상 탑이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려서 당하는 거죠. 뭐. 우리 언론들의 그 고질적인 질병이었죠. 뭐냐면은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실수가 나왔을 때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언론계 자체에서 갖고 있는 보수 매체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수 매체는 자기 거는 의도적인 축소를 하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뉴스를 취급하거나 걔네가 언론으로서 기본적으로 형평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싸우기가 훨씬 좋죠. 걔네는 무기도 많고. 그렇죠. 뉴스를 다루는 태도가 보수 언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한무치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크게 대스특필을 하고 그렇죠. 불리한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다루는 데 비해서 좀 진보적인 언론들, 뭐 한겨레 신문도 거기 속합니다만은 좀 양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전 투구의 싸움이 될 때는 진보 진영이 매우 불리해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진보 진영에서는 매체에서는 그 하자를 숨기거나 혹은 그 하자만큼의 크기로 다루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는 뭐 일종의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이 있죠. 언론으로서는 그게 뭐 만든 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보 매체 달랑 하나 있고 보수 매체 달랑 하나 있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둘이 싸울 때 항상 지죠. 진보 매체가 이기는 꼴을 못 봤어요, 난. 이런 프레임 싸움에서. 그러고 이제 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네. 왜냐면 매체 이론을 하면 또 한참 할 말이 많은 너무 사람들이잖아요. 많죠. 예. 매체를 하다가 망하신 분. 매체를 하다가 망하진 않지만 기복이 심한 매체에 계신 분들. 각자 입장이 많기 또 때문에. 매체. 새로운 또 매체.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매체 특집을 하고. 네, 따로 다루기를 하고. 네. 네. 이정희 대표, 김희철 후보, 의원, 요 사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다음 코너인 시사 단두대에서 다룰 예정이니 간단히. 아니, 삭제하고 길게 해주세요. 아니, 이제 그 세부를 얘기하기보다는 세부는 이제 다음 시사 단두대에서 김보익 기자가 나와서. 여기서 다 하면 돼요. 네. 그 양반 할 말 없으면 빨리 끝내면 되지.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이게 방영되는 걸 감안해서 하신다면. 예, 이제 그렇죠. 오히려 이정희, 김희철의 그 세부적인 팩트보다는 지금 현재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김희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이번 총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점에 되어버렸죠.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보수 매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트위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보수적인 뭐 트위터가 500만이 넘는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또 상당수가 말하자면은 그 자칭 보수적인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알바도 최근에 급증하였습니다. 예, 대단히. 뭐 저는 이제 직접 하니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슈가 지금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외에 지금 뭐 조금 이따도 한번 그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청와대 불법 사찰, 이영호, 네. 건재전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 이거 사실 국기를 흔드는 아주 엄청나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게 묻혀버리고 뭐 이정희가 사퇴하네 마네, 그게 진보의 도덕성이네 마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매듭을 짓고 빨리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지만, 트위터에서. 사실,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 가다 침만 뱉어가지고 걸렸는데, 예? 벌금 5만원 내면 될 일을 가지고, 너 깜빵 가라 하는 얘기하고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시험 치다가 커닝하는 게 걸렸는데, 그럼 시험을, 자격을 뺏어야지 그걸 재시험을 보게 하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니, 근데, 그 비유는, 이제 좀 이따 얘기 먼저 하는 네.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이정희 대표의 보좌관이 잘못한 건 너무나 뭐 사실이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은, 이정희 대표가 제의했듯이 재경선 정도면은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사태는 그렇게 전혀 그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묻고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지 잘 판단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 문제를 접하는 많은 그 말하자면은 야권 지지자들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반반 나눠져 있을 거예요. 사퇴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뭐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사퇴까지 갈 사안은 사안이냐. 아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서로 약간 세부는 디테일은 달랐지만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그 사안이 그때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노무현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는 식으로까지 갈 사안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가가지고 결국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멀리 있는 거라면 광명교육감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이 돈 사건이 이제 스스로 그 광명교육감이 고백하고 나서 당장 물러나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진보 언론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무조건 물론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면 문제가 제일 간단해요. 예, 그래 되면 아마 다른 데는 다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광명교육감이 사퇴했으면은 그토록 많은 비난을 안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단칼에 정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진보의 뭐 도덕성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도덕성은 진보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 정치에게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도 새누리당은 워낙 나쁜 놈들이니까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야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엄청난 거다. 이런 이 잘못된 사고를 저는 깨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정희 대표는 지금 일단 총선을 끝까지 치러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그거 유권자들로부터 내려지는 투표의 결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저는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로연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지금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서는 안 된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의 진상은 드러났어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광로연 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김용민 후보, 이 돼지 새끼. 이제 현장에서 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보면은 우선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한번 현장에서 직접 선거운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게 우리 정당의 조직 문화나 경선 제도,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출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원선거, 조직선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히 치러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상대로 민주당에서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조직선거, 동원선거였거든요. 착신전환, 개개인이 착신전환하는 것까지는 불법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전화를 막 10개씩 모아가지고 착신전환을 한 사람한테 시킨다든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모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문화가 여기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경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당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들켰느냐 아니냐, 혹은 소수 지구당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들키지 않게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김용민 안 했어. 김용민 안 했는데, 절대 안 했어. 안 했는데, 근데 그 유혹을 참기 힘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게 삐져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정희 캠프에서 한 일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이정희 캠프만의 문제거나 그들만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 했어, 사실은. 거의. 혹은 조금 했느냐, 적게 했느냐, 개인 차원에서 했느냐, 대량으로 문자를 보냈느냐, 캠프가 조직적으로 했느냐, 자기들 조직을 동원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다못해 자기 예를 들어 그 동네에 사는 민주당원한테 전화 오면 지금 40대 넘어가면 30대로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찾기 힘들거든요. 겨우 700명 정도 가지고 결판이 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우선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는 그 문자를 보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 이런 경선을 치는 사람들 휴대폰이나 말이나 이런 거 다 까보면 다 모아가지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온 것도 많이 그렇죠. 있죠. 한나라당에서 나온 거 있죠. 한나라당에서 걸린 게. 진짜 문제는 저는 그 다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 캠프에서 대응할 때, 여기서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200개밖에 안 갔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혹은 또 상대가 원한다면 경선을 할 수도 있다. 재경선. 네, 재경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틈을 준 거죠. 김희철 후보 쪽.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컨닝 한 개가 당락 전체 결정되지 않아도 컨닝 하나만 해도 시험 자격은 박탈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 첫 대응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가장 인상적인 대응은
단 하나의 문자라도 보냈다면 조건 없이 당장 재경선에 임하겠다고 그걸 확 민주당한테 던졌어야 돼요. 그날 즉시 200개든 아니든 단 하나의 문자가 보내졌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있건 없건 조건 없이 재경선에 임하겠다. 그러면 싹 뒤집었어요. 그때 찬스를 한번 놓쳤어. 아까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남자 엎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 뒤집어서 자신의 잘못,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200개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논리, 그러니까 컨닝 하나만 해도 자격 박탈되는 거 아니냐 논리가 완벽한 것 같아도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이정희 대표가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가 그 바쁜 양반이 일일이 문자 보내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믿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뭐 비서시켰다고 다 빠져나가는데 이쪽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저는 그 잘못된 비판이라고 보는 게, 한나라당에서는 디도스 20대 비서가 있다 이러잖아. 한나라당에서는 비서가 할 수 없는 걸 비서가 했다고 말하는 거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고, 여기는 비서가 했으니까 비서를 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이거 비아냥말을 대상한 전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 컨닝 문제의 비유가 좀 더 엄밀하게 되자면 이런 거죠. 담임 선생님이 지시하진 않았는데 그 반의 학생이 한 명이 컨닝을 했어요. 그 반의 학생이. 그런데 그 반 전체의 성적으로 담임이 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비유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거는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최종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생 하나가 컨닝을 했어도 진급 시험에서 박탈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학생이 그냥 한 짓인데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학생을 빼고 제시를 봐라. 학교 당국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확 밀어붙였으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서로의 대응이 미숙했죠. 그러니까요. 김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불거졌을 때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인 이정희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우리 당의 후보이기도 한 야권 단일 후보를 그렇죠. 지지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거기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는 탈당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재경선도 요구했고.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 던져버렸으면 재경선이 저쪽에서 말했으니까 이정희 대표가 바로 막 200개다. 뭐 상대가 원하면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고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상대 당을 보고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이 상황은 사실 억울한 분도 있을 거야. 왜냐면 민주당도 다 했지 않느냐.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고 뭐 뻔한 거거든요. 한 거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 근데 사안은 이미 국민들한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를 민주당에 던질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던졌어야 돼. 그냥 나도 이렇게 받겠다고. 그럼 그게 돌아와서 민주당한테 가는 거고, 이 양반들은 민주당한테 자꾸 던진다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응이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그저 하늘로. 안타까워요. 이정희 대표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인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데 여튼 이제 양당 간에 양당 후보 간에 이제 대응 미숙 혹은 뭐 각 후보 간의 사리 사역도 좀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결과 이렇게 이제 왔을 때 과연 이제 이번 4.11 총선을 이명박 심판이라는 이슈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정희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 사실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사후 약방문인 거고 앞으로는 이제 좋은 처방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는데 이럴 때는 후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진짜. 왜냐면 의견이 그래요. 이럴 때는. 그리고 다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바보들이 아니고 머리들 좋잖아. 캠프 안에서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온갖 난리를 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빛나던 지점은 그런 거예요. 막 이쪽 의견도 절반을 옳고 이쪽 의견도
사태도 절반을 놓고 재경선도 절반을 놓고 끝까지 경주도 절반을 오를 수 있잖아요. 완벽한 논리는 없어. 어차피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단칼에 정리했다고 이럴 때는 그냥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나는 이쪽이 유리하냐 이쪽이 불리한 애가 아니라 나는 이게 맞아 그냥 나한테. 그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뻑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지만 찬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라서 더더욱 쉽게 결정할 수 없죠. 그것도 이해해주긴 해야 돼요. 자기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결정함으로 해서 혹시 민주당에다가 주도권을 줘서 다른 지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했으면 여론이 이쪽에다가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장난을 못 쳐요. 김인철 후보도 말이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근데 그 빈틈을 준 거죠. 200명이 어쩌고 뭐 상대방이 원한다면 또는 뭐 이 지역을 빌미로 해서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대당끼리의 얘기고 그 얘기를 국민을 향해서 쏘면 국민이 그 유권자들이 6개 지역구 자기 것도 아닌데 몸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건 찬스를 놓쳤다. 그게 저는 대응에서 실패했다. 아쉽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정희 대표가 뭐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뭐 성공적인 정치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회복의 기회가 있겠냐 하는 게 또 관심사일 수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든 아니면은 심판을 받아서 뭐 나가든 그게 장기적으로 이정희 대표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정희 대표가 앞으로 우리 정치 미래로서 무엇보다 나가는 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과정들이 이정희 대표가 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정희 대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총선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이 어려운 것이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뭐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는 것을 반대하지만은 또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진보당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게 만약에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야권 단일화를 거친 민주당 후보들을 뭐가 좋다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 찍어주겠냐. 뭐 그런 얘기도. 가장 피해가 적은 건 재경선이 맞죠. 가장 피해가 적은 건. 그나마 남은 옵션 중에 옵션이 뭐였어? 재경선, 사퇴, 끝까지 간다. 가다가 중간에 단일화한다. 이 4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일단 이게 방영되는 시점이 23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걸? 넘어가자는 얘기죠. 넘어가자는. 아니,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적은 건 재경선이 맞죠. 이거는 그 민주당 후보도 상대 윤리적, 논리적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건 당연해요. 사실 야속해야 할 게 아닌 게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민주당에서 그런 게 발견됐어요. 문자 보낸 게. 이정희가 졌어. 그리고 이정희가 졌어. 이정희 강했을 리가 없거든. 진보당에서. 이거만큼 이 이상 공격했으면 공격했지 절대 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속하다 할 건 없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죽고 사는 거니까. 그래도 그 거꾸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정희 대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그건 얘기는 아니죠. 아니겠죠. 그렇죠. 저도 그건 동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 때문에 민주당이 이 경선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본인 주장대로 그런 문자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자기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자기한테 여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강짜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력에 달린 거죠. 그 후보를 끌어안치고 협상 테이블 앉혀서 명령하고 그럴 힘이 없는가. 만약에 한나라당이었으면 해결했지. 그렇죠. 박근혜가 오너니까 너 나가! 그러면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제일 피해가 적은 건 재경선인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일단 지금 물고 나왔다. 비슷한 일이 경기도 안산 단원 갑 지역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백희련 후보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어요. 공천을 하고 일단 공천을 하되 이거는
단일화를 조건으로 한 공천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야비한 거죠. 김희철 의원 경우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김희철 의원 쪽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어제 그러니까 21일 자정까지는 저 당의 탈당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한 11시쯤이었다고 하고 자정 직전에 이제 탈당계를 냈다고. 근데 김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 다시 복당을 시켜가지고 재경선 시킨다는 거는 뭐 재경선도 좀 물론 어려워.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이미 옵션은 사라졌어요. 네. 제일 피해가 적은 게 그거였는데 재경선은 의미가 없죠. 재경선이 아니라 무소속과 이정희의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밖에. 이제 그거밖에 안 남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정희의 사퇴. 근데 이정희의 사퇴도 그 김희철 후보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소속한테 그 표를 몰아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모양도 웃기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타이밍을 놓치면서 일이 기대버렸는데 그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가 적은 건 저는 이정희 대표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적은 것으로 따지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퇴하면 진보당이 이제 밀려서 사퇴하는 것이고 또 이 도덕성에 스스로 그 흠이 간 걸 자인하고 우리가 5점이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고 이게 캠프 안에서 사고하면요 이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밖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머리 좋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구경꾼들의 관점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철저히 구경꾼의 관점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제일 피해가 적은 쪽이 이정희 대표가 이렇게 만약 사퇴를 선언하면 동전론이 생깁니다. 동전론. 표 중에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전표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정희 대표가 생각해보세요. 노회찬, 심상정이 지방선거에서 역적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한번 까먹으면. 그래서 저는 이정희 대표처럼 앞길이 창창한 정치인은 확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한테 걸린 게 너무 많은 거죠. 걸린 게 많아도 자기 생겨먹은 대로 정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 던지는 게 자기한테 맞는 정치 스타일이면 자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럼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정희 대표가 그거가 더 맞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자기 타고난 품성에. 총수가 보기에는 이정희 대표는 그렇게 살아온 정치인인 거죠. 그렇죠. 던질 수 있는 정치인인데 근데 자기가 대표이고 자기한테 걸린 게 너무 많고 또 다른 지역구도 또 그런 분란이 또 일어날까봐 자기가 물렀으면 다른 지역구도 계속 요구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참모였다면 그 탈당계를 내는 순간 이제 두 번째 옵션이잖아요. 첫 번째 재경선이었는데 첫 번째 재경선을 요구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이제 탈당계를 내는 순간 탈당계를 내자마자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자마자. 저 참모였다면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내자마자 사퇴를 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나하고 그걸 연기하지 마라. 사퇴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건 소용이 없죠. 그건 핑계처럼 들리기 때문에 확 던지면 역전됩니다. 다시 또. 사람의 마음은 이정희 대표를 싫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희 대표에게 마음을 줄 이유를 주면 얼마든지 마음을 다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백의종군하면서 선거를 다 띄우면 되지. 여기저기서 지원 유세하면서 막 나타나서 그러면 다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아유 답답해. 근데 이제 정치는 이제 타이밍도 하니까 타이밍이 또 놓친 거죠. 또 한 번. 네. 지금 광주가 있다는데. 이제 남은 건 이제 단일화밖에 없죠. 둘 다 나와가지고 하나 단일화해야 되는데 근데 뭐야 같은 게 민주당도 아니고 무소속 후보로.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심판의 대상하고 단일화를 하는 희한한. 그러니까요.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자기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탈당에 무슨 대명분이 있어. 거대한. 에이. 여하튼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정희 대표가 양보하는 선으로 타결되는 것이 전체적인 구도에는 좋죠. 그렇죠. 이정희 대표를 지지하고 아낄수록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줘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쳤어 스스로. 그거는 이해는 가요. 서로 적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기준으로 이정희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진보만 왜 도덕성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이정희 대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진보 정당에도 유리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희 대표 정도 되면 길게 봐야 돼요. 이 양반이 15년 후에 뭐 20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결정을 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바보 같아. 에이씨. 다음 얘기 하시죠. 다음 얘기 뭐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떡해. 박근혜 대세론의 부활. 박근혜 위원장이 다시 이제 뭐 지지율이 나가 떨어졌던 새누리당을 성공적인 자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지금. 저도 이제 일각에서 그런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주장들을 많이 들었긴 했는데, 뭐 총수가 바로 그냥 네. 단칼에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말이 안 된다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고, 이제 관점이 어긋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박근혜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사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으로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야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런 불협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대말로 얘기하면 뻘짓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쩌면은 또 야권을 누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예, 그런 거를 이제 박근혜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가 뭐 부활을 했느냐, 부활이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지지율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하게 5%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뭐 안철수를 갖다 1대1 대결에서 누르는 상황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자구도에서는 여전히 30% 그 선에서 이제 계속 1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세론의 부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인물 위주의 사고고, 판세로 볼 때 지금 야권이 압승하리라고 예상되었던 3개월 전의 전망이 오히려 야권이 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을,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선대위 발족할 때만, 선대위 발족 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단독 선거 대책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대위 고문인가? 그 쌍날개가 서청원 전 의원하고 김용환 전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이명박하고 대결했을 때 그 친박 진영에 쉽게 얘기해서 원로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은 곧 박근혜의 친정체제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의 그 부활 가능성을 박근혜로 치환시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또 좀 동의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네, 다른 관점이 필요하죠, 항상. 이 우리 각하와 우리 근혜 누나의 여셔틀이 왜 멈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각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업부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부장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표 말고 본인이 직접 육성한 누군가를 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거기다 실패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죠? 사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어쨌든 엿을 서로 안 날리고 있죠. 차이가 좋아졌다고는 좀. 그렇죠. 사이는 앞으로도 좋아질 리가 없는데 최소한 엿을 안 날리고 있죠. 이제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멋진 표현. 공포의 균형. 핵 무기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 공포의 균형. 그렇다면 우리 각하를 겁먹인 이쪽의 폭탄을 무엇이고, 그 균형이 이쪽에서는 뭐가 있길래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뭐 이상득 얘기도 나오고 뭐 민간인 사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상득이 형은 또 잡혀갈 것이다 곧,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루머가 있다. 그런 루머는 뭐 네. 파다하죠. 루머가 있는데 하여튼 딜의 고리들이 무엇인가? 그 고리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박근혜는 전혀 새로운 정권이다가 아니라 한몸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근혜가 되는 거죠. 이명박근혜. 네, 이명박근혜. 그 고리가 뭐냐? 저의 큰 관심사는 그겁니다. 낙검수에서 선거 전에 한번 좀 뭔가 터트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게 말해요. 그 궁금하다. 매우 궁금하다. 그래서 대세는 박근혜가 뭘 잘해서 부활한 게 아니죠. 이쪽에서 똥볼을 막 날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저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이제 뭐 낙검수가 좀 역할도 많이 했지만은 그 각하가 육성했던 인재들을 전부 다 사망시키고 오로지 박근혜만 우뚝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서 지금 야권은 상당히 그 복잡할 뿐더러 그죠. 특히 이번 총선 결과가 또 한 번 그 야권의 대선 후보 판도를 전 뒤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그 문자가 그 경선 나이를 속이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 이렇게 까지지 않고 야당의 당대표 정도 되면 우리 저기 각하의 기관들이 문자를 다 딴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주변도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정당의 행태들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정당은 다 한다니까 이런 짓을. 그 문자를 쥐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선거 막판에. 네. 대대적으로 깠다.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까는 게 나은 거예요. 많이 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공천이 누가 됐네 안 됐네 가지고 이런 수준의 대중적 관심을 받은 적은 없어요. 공천 잘 모르거든 정치인들. 대선 후보급만 알지. 김희철 후보 잘 알았어요? 모르잖아. 그리고 누가 됐네 누가 안 됐네 이게 뉴스가 막 되고 막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그런 야권 후보의 공천 결과나 경선 결과를 가지고 막 흥분하고 게시판에 쓰고 이런 적이 없었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꼭 이기고 싶은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기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겁먹지 말아요, 그렇지. 잘할게. 아직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선거 기간 동안 3주년 또 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번은 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9번 정도 보고요. 한 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만큼 절실한 거야. 꼭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마음에 안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나하고 상관없는 지역구의 경선 후보가 누가 이겼냐 졌냐를 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이죠. 그렇죠. 사실 관악을에 사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관심이 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쫄지 마. 결론 쫄지 마. 네. 네. 뭐 이걸로 자기가 끝내요 그러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가 없네. 그냥 끝이 자, 되지. 오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즌 3 166회 김혜연의 임시 시사 되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시 시사 되시. 감사합니다.